붓으로 권력을 풍자하고 비판해온 홍성담 작가.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했다가 문제가 됐다. 요 닭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박근혜 그 허수아비 그림 위에 붙였어요. 광주 비엔날레 초청으로 그려진 초대형 걸개 그림 세월 5월. 대통령 부분을 수정하라는 외압이 드러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검은 세력들이 박근혜 씨를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김기춘 씨를 꼽았던 거예요. 전 씨는 끝내 좌절됐다. 이후로 그의 주변에서 고발, 세무조사 같은 일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 어렴풋하게 내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생각했던 비밀이 다 밝혀진 거예요. 비밀의 열쇠는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었다. 이런 걸 일일이 지시했다는 걸 보면 사실 청와대가 완전히 무슨 예전에 중앙정보원 안기부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김기춘 비서실장 자리에서. 유신 시절 공안검사는 40년 후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 됐다. 바로잡지 못한 역사가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지 김기춘 전 실장이 말해주고 있다. 지난 7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2차 청문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순실 없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은 최순실과의 관계도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질문은 한 사람을 집중 겨냥했다.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증인 앉아 계신 증인들 중에서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5분은 최순실을 만났고 김기춘 실장은 여전히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을 수십 년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던 두 사람인데 서로를 몰랐다니. 김기춘 증인, 그러면 최순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번에 타블렛 PC가 노출돼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정윤회 사건 났을 때 그 기사는 보신 적이 있는 게 맞죠? 그 기사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관택 경장이 대한민국 서울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라고 했는데 그 최순실이 누군지를 안 알아봤다면은 비서실장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 안 봐요? 위증하지 마세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말 모릅니다. 한치 흔들림 없던 모르쇠 태도는 청문회 막바지 누리꾼 제보로 무너졌다.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네. 네,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네. 네. 자, 오디오 좀 틀어주세요. 특히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최순실 등 최태민 일가의 비리는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반드시 해명해야 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영남대학에 대해서는 1988년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네. 더 이상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 부름이 곧 국민의 부름이라 출석했다던 그는 국민의 질문에 거짓말로 화답했던 것이다. 그 태연한 뻔뻔함에 대해 해직 언론인 최승호 PD는 황당했던 기억을 SNS에 올렸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의 취재 기간 운명적으로 김기춘 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 아유, 저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뉴스타파라는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학원 침투 그 간첩단 사건이라는 75년 11월 22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대공수사국장 시절이셨는데 4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에 이제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기 행사를 갔거든요. 마침 저 실장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처음에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당시 강간을 당하신 분들도 있다는데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또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드러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좀 그랬던 거는 결국 사법부에서 이게 지금 재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 아니냐, 결국 간첩 조작이 된 게 밝혀진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사법부에서 한 일이고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수사 책임자였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 김기춘이 책임과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동안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은 40년 세월을 끔찍한 기억의 감옥에 갇혀 살았다.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고문 후 정신 이상 증세가 시작됐지만 치료받지 못한 채 7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나 한국어지야? 한국어지야? 수당을 받네. 목적이 어디냐? 소유주로 안 내냐? 한국 사람은 받죠야? 수단을 소유도 싸이냐? 탄압한다. 받죠야? 소유도 싸이냐? 뭐너? 고소가 났으니야? 수당 애가니는 쉬었다니. 받죠야? 김승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영화에서 나왔다시피 수십 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서 지냈어야만 되는, 지금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 공포의 어떤 기억 때문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한국에 오시지는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석 재판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자기 삶을 송두리째 뺏긴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대학 3학년에 고등고시에 합격한 김기춘은 박정희 정권의 법무참모 신직수의 신임을 받아 유신 헌법 작성에 깊이 관여했다. 유신 공포 이후 중앙정보부에 발탁된 김기춘은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는 해결사 노릇을 했다고 전해진다. 김기춘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을 굉장히 일찍 맺은 거죠. 7인회 원로그룹의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박근혜 입장에 다른 원로들하고 다른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미 박근혜에게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준 그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었던 거고요. 그 명석핵 한 사람이었던 건 맞죠. 아주 논리적이고 예리하고 검사로서 그 뭐 수사 능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명석함, 그 재주,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썼느냐. 법의 칼을 쥔 공안검사는 그 재주를 공작과 조작했었다. 1974년 김기춘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에 오른다. 유신체제 영구집권을 위해 공안당국은 간첩이 필요했다. 제1동포 유학생들을 희생시킨 1975년 학원 간첩 침투 사건은 엄청난 고문으로 조작된 김기춘의 작품이었다. 그런 것이 권력을 남용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고문하고 이랬으면 오늘날 김기춘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유신의 적자 김기춘은 노태우 정부 들어서면서 검찰총장에 중용됐다. 악랄했던 간첩 조작의 이력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가슴에 미스터 법질서로 둔갑한 채였다. 미스터 법질서라고 검찰총장을 할 때 인터뷰에 보면 나옵니다.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강조했는데 본인은 법을 크게 어겼고요.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켜라라고 윽박지르는 거는 그게 독재고요. 1991년 4월 명지대학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사망했다. 분노가 전국으로 번져갔다. 살인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저항의 목소리는 대학생들의 잇따른 분신 자살로 이어졌다. 전민영 간부 김기솔 씨의 죽음까지 10여 명의 희생이 이어진 이른바 분신정부. 정권이 흔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몇몇 언론이 나서 분신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동료 강기훈 씨를 지목했고 유서를 대필했다며 몰아갔다. 결국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분신 항거는 유서 대필로 평가절하됐다. 검찰은 정국 안정의 공신이 됐다. 당시 그 우두머리가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검찰과 법원에서 전부 눈을 감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은 사건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90년대부터 최근 재심 재판까지 강기훈 씨를 변론했다. 제가 그 당시에 메모한 접견하고 다 손으로 쓴 거네요. 그렇죠. 김기설 씨 본인의 필자료로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서랑 똑같은 거죠. 아마 전민윤 필적 감정만 하면 무죄 판결은 의심할 것도 없다고 자신했다. 쓴 거예요. 뭐 날짜도 있잖아요. 3일 필적이죠. 이것만 봐더라도 뭐 이게 다 유서랑 똑같은 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왜 그랬을까? 노태우 정부를 밀어붙이는 시민운동권의 도덕성 관계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그 진실이 무언가를 드러내는 건 결국 검찰이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뭐 검찰이면서 동시에 노태우 정부의 커다란 타격이 되는 거죠. 16년이 지난 2007년 재심이 공고됐고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24년 동안 강기훈 씨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병과 싸워야 했다. 무죄가 됐어도 그건 일시로 기뻤을 뿐이지 저한테도 그러니까 20년 변호사로서의 그 괴로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잘 해소가 안 돼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져서 전국을 강타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 한가운데 김기춘 씨가 있었단 말이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건에서 그런 사건들이 항상 배후에 김기춘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김기춘 씨가 진짜 실세 배우다라고 의심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한국 사법 엘리트들은 그 후로도 승승장구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후에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처벌받은 일은 없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를 죄인으로 몰던 그가 함정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992년 12월 부산으로 내려간 김기춘은 부산시장, 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을 불러 모았다. PK 출신 김영삼을 밀자는 노골적인 발언들. 그 내용이 고스란히 도청돼 세상에 공개됐다. 이른바 초원 복집 사건은 최악의 관권 개입으로 언론에 폭로됐다. 14대 대선이 코앞이었다. 초원복지 사건도 명백하게 이거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맞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도청 환자를 공개가 됐을 때만 해도 당시에 이제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여론이 이제는 돌아설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조선일보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거는 윤리에 어긋난다.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도청을 했던 국민당 쪽의 부도덕함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기춘은 훗날 부도덕한 음모에 자신이 당했다는 투로 말했다. 난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달밤에 길을 가는 그런 아낙네였는데 그냥 구정물을 한 바같이 옷에 덮고 쓴 것 같은 기분을 느껴요. 결론은 역전승. 부정선거 모의를 한 김기춘은 빠져나갔고 도청한 이들은 최종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사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후배 검사들의 도움과 본인의 법률 지식을 통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그 부장검사가 누구냐면 정홍원이에요. 박근혜 정권 들어서 김기춘이 배후에서 그 실세가 됐을 때 이제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담당 검사가 김진태입니다. 당시 담당 검사 김진태는 최동욱 후임으로 박근혜 정권 두 번째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탁월한 법지식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던 사이 관건 개입, 부정선거 혐의는 사라지고 그가 밀던 김영삼 후보가 1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법률가 김기춘 앞에 정치 입문의 길이 열린 것이다. 신한국당 공천을 받은 그는 15대부터 내리 3선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했다. 사실은 감옥에 갔어야죠. 그 부정선거도 감옥에 갔어야 하는데 아마 그 요즘 이제 그 프레임을 바꾼다 하는 말들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정윤회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내용을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초원복집 사건이라는 게 또 그래요. 초원복집 사건이라는 게 이게 정말 희대의 부정선거 지역 감정을 그 부추기는 이 한 지역의 기관장들이 다 모여서 전 법무장관의 지휘 아래 그 부정선거를 모의했는데 이거를 도청 사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분신정국, 그러니까 정권의 폭력에 그 학생들이 저항하는 그 사건을 이거는 유서대필 사건으로 바꿔버렸고 그건 프레임 전환의 그 귀재였던 것 같아요. 정권이 위태로울 때마다 비슷한 수법이 반복됐다.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은 셀프 감금으로,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은 문건 유출 사건으로 돌변. 문건을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던 경찰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재임 기간 초원복집 망령은 사회 곳곳에서 되살아났다. 2014년 7월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하자 관심과 걱정이 유가족에게로 모아졌다. 뺄게요. 걱정마세요. 국민들의 힘이 많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될 겁니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단식 40일을 넘어서던 즈음 갑자기 흠결내기 기사가 쏟아졌다.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그 배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매우 참 치졸한 짓이었죠. 그런 식의 공작을 폈다고 하는 것. 이제 그 날짜 이후에 집중적으로 뭐 일베들이 와서 폭식 투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부 보수단체들이 와서 막 시위를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유민 아빠 개인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인 그런 그 행위들을 또 아주 광범위하게 유포했고 그래서 사실 유민 아빠가 지금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일간 베스트 저장소 회원과 단식 농성장에서 불과 200여 미터 앞 광장에서 일베 회원들의 폭식 행사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단식 농성장에서 불과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세월호 관련 메모는 수차례 더 등장하는데 주로 유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보호 차원의 지시들이었다. 거기서 저희들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시신 인양은 안 된다. 그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 걸 봤을 때 그 얘기를 했던 때가 2014년 10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중수색 구조를 중단하는
하게 해주면 그만하게 해주면 빨리 인양을 해서 찾겠다. 이 약속을 우리들한테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같은 시기에 이미 청와대에서는 시신 인양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들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임기 동안 수석 비서관 회의를 꼼꼼히 기록했다. 160페이지 분량의 비망록 대부분이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이었다. 역대 최고령의 비서실장은 청와대를 4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유신치하 중앙정보부 시절에 굳어진 그의 사고방식은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독재 정권 시대에 그 관계가 거의 그대로 옮겨진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그 뭐 보시겠지만 뭐 가령 야간의 주간화, 또는 뭐 가정의 초토화, 그거를 김영한 수석이 그런 말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했으니까 거기다 쓴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 청와대 회의장이 연상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박근혜 정부 지금 이제 4년 돼 가는데 이렇게 엉망이 됐구나. 망자의 수첩이 청문회 내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던 김 전 실장의 발목을 잡았다. 내용 보면 거기 언론 통제 내용 검찰 통제하고 하명 수사하고 또 언론이나 문학의 보복 인사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위원님, 시대가 어떤데 지금 사법부를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청와대 공작실장입니다. 그게 적힌 것이 전부 실장이 하나하나 다 지시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회의 참여자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작성한 분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말대로라면 비망록은 예언서 수준이다. 7월 13일자입니다. 7월 13일자 뭐라 써 있습니까? 권은희 내일 고발. 권은희 내일 고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청와대는 우주의 혼이 도와줘서 7월 13일자에 7월 14일 날 어떤 단체가 누구를 고발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까?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를 안 된다.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응징해 줘야 한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적하여 처부토록 해라. 정보 수집, 경찰 국정원 팀을 구성토록 해라. 일이 써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날 고발장이 들어갑니다. 민정수석의 노트인데요. 제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시했다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생각하지 8월 않습니다. 7일, 자 제일 위에 보면 왼쪽에 써져 있죠. 한자로 장자가 써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자입니다. 7월 13일 권은희 내일 고발이라고 쓰자 다음 날인 14일 보수단체가 권은희 의원을 고발했다. 비서실장 지시사항은 어김없이 현실이 됐다. 사이비 예술가라 비하하며 제재 조치 강구를 지시한 다음 날 홍승담 씨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세월 5월 전시 좌절 이후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의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어마어마한 권력남용 아니에요? 나는 정말 저 당 모가지를 아주 내 손으로 작심 삐틀어서 뜯어내버리고 싶어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비망록에 나오면 8일날, 바로 그 다음날 8일날 우익단체들이 저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응분의 조치,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하면 바로 그 몇 일 후에 보수단체들이 100명, 150명 제 아파트에 몰려와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 빨갱이 홍성담이 화가를 쫓아내라. 왜 저런 빨갱이랑 같이 살고 있냐. 이런 식으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주재 아래 뭐 우병우니 뭐니 전부 모여서 내 이름을 10회 이상 들먹거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는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나는 그 권력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세월 5월 그림 논란 직후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주도로 만들어져 예술계를 통제하려 하기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라는 게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그 권력과 정책을 컨트롤하는 타워 아니겠어요? 그런 그 회의에서 아니 그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림 한 장 그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연약하기 한정없는 예술가 한 사람의 이름이 10회가 넘게 거론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얼마나 내 주변을 사찰을 했겠어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70년대 유신 시절엔 고문으로 입을 닫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에선 깨알 같은 지시사항이 우리 사회를 통제하고 눈밖에 난 자들을 옥죄었다. 비서실장이 이제 청와대에 앉아서 일일이 보고받고 사찰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 세력을 무력화시킬 거냐, 길들이게 할 거냐, 이런 걸 일일이 지시했다는 걸 보면 사실은 청와대가 완전히 무슨 예전에 중앙정보원 안기부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김기춘 비서실장 자리에서. 그거는 이제 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떠나서 또 하나의 엄청난 공작 정치가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김기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지난 8일 KBS 양대 노조는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공영방송 KBS 길들이기에 대한 정황을 포착한 까닭이다. 주되게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보궐사장의 선임,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KBS 이사장의 교체입니다.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교체하는 수를 뒀고, 그 이사장 새로 교체된 이인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이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현 사장을 KBS 사장으로 앉혔어요. 특히 박근혜 정권 임기 첫해 사장 임명과 관련 이사진 성향을 파악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심의 관련 사항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앞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서도 헌법 위반, 이른바 박근혜, 그다음에 김기춘, 최순실 이런 국정농단 세력의 이른바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헌법 위반과 그다음에 방송의 독립성을 해친,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 이런 방송법 위반 문제를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 2004년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김기춘은 탄핵 소추안을 직접 쓰며 검사 노릇을 했다. 이 탄핵 심판은 일종의 형사재판 절차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 꼭 준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실체 진실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가?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탄핵당한다. 자기 휘하의 공무원들을 잘 감독하지 못해서 그 공직자들이 국법에 위반하는 사태가 생기면 탄핵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고 비판받아야죠.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가 대를 이어 충성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은 가결됐다.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국정농단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자신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비적들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서운 비적이 법을 앞세우는 법비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김기춘 같은 사람의 법비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빌붙어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탐욕을 누리고 또 개인적 사익을 취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촛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검이 해주는 것이 정말 그 국민들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거고, 특검을 향한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랄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애국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 처벌을 감수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특히 후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계로 삼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 사람한테 남은 역사적인 역할이겠죠. 이제 촛불의 힘이 조금만 다운이 되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촛불 하나만으로 정말 그 명예혁명 같은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게 뒤에 가서 또 저들의 로드맵대로 우리가 흘린 땀과 촛농이 그렇게 소비되어 버릴까 싶어서 굉장히 노심초사해요. 늘 권력을 비판하고 풍자해온 예술가의 통찰력은 날카롭다. 이미 지난 2013년 취임식 기념으로 그린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 언젠가 벚꽃 피는 날 너가 박정희의 신화까지도, 너가 애비 박정희의 신화까지도 모두 그 품에 안고 이 세상을 떠나리라 하는 그런 애감이었어요. 지금이 어쩌면 지난 50여 년 역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근데 이게 맞을까? 이 애감이.